결혼식장 한가운데 하얀 봉투와 함께 한 장의 종이가 펼쳐졌다. 그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62세. 어머니 김영숙은 담담히 말했지만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잉크 냄새가 퍼지는 그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봉투 속 효도 계약서에 꽂혔다. 과연 이 결혼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 날, 그리고 내가 평생 모은 결혼 자금을 내놓는 날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한복 치마를 다림질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 주름 한 줄 한 줄이 내가 살아온 세월 새벽시장에서 떨이 채소를 팔며 번 푼돈 김밥을 말아 가게에 납품하던 손길이었다. 호텔 웨딩홀에 도착하니 전통 혼례와 현대식 예식이 섞인 무대가 준비돼 있었다. 꽃장식 사이로 붉은 보자기에 쌓인 예물상이 놓여 있었고 신부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번졌다. 하객들은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하며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가방 속 두툼한 하얀 봉투와 함께 숨겨둔 효도 계약서가 손끝에 닿았다. 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다. 아들은 장갑 낀 손을 바닥에 짚고 허리를 깊이 숙였고 며느리는 한복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모아 절했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는 봉투를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 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순간 아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봉투 아래에서 계약서를 꺼내 상 위에 펼쳤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효도 계약서. 내용은 간단했다. 첫째, 매월 한 번 이상 부모를 찾아올 것. 둘째,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지 말 것. 셋째, 불법 위험한 행위를 삼갈 것. 그리고 마지막 줄 굵게 밑줄 그어진 문장. 위 조항 위반 시 결혼자금 전액 회수.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펜을 잡았다. 아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명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모은 이 돈은 나의 노후 자금이자 삶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느껴온 불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반복된 금전 이야기들이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 하객들의 박수와 웃음 사이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전액 회수다. 결혼식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들이나 예비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면 예전처럼 내 안부나 건강을 묻는 대신 꼭 돈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이번에 예식장 계약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은근한 압박이 숨어 있었다.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다. 나는 웃어 넘기며 그래 알아서 하겠지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돈 냄새 같은 것이 있었다. 차 한 잔을 내주면 그들은 두어 모금 마신 뒤 바로 봉투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며칠 전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 예약을 했다고 말했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점점 구체적이었다. 예식장 추가 옵션, 비용 혼수, 가전 브랜드 신혼여행 업그레이드. 모두 돈이 중심이었다. 나는 일부러 화제를 돌려 너희 신혼집 근처에 병원이 잘 돼 있더라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금세 어머니 결혼자금 조금 더 가능하실까요? 라고 되물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지만 이 돈이 그들에게 단순한 숫자로만 보이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하루는 며느리가 집에 와서 부엌 서랍을 열어보더니
안쪽에 있는 서류 봉투를 힐끔 보는 걸 봤다. 그 속에는 집 등기부등본과 은행 통장 사본이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찾으시는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속으로 이미 경계심을 세웠다. 그날 밤 나는 가방 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혹시라도 이 돈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내 노후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이번에 아파트 전세 대출이 줄어서 보증금이 좀 더 필요하대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쉽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어요 라고 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통화가 끊기고 나서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결혼 자금을 주더라도 반드시 조건을 걸어야 한다. 그 조건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법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어야 했다. 그날부터 나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하얀 종이에 펜으로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며 마치 나 자신에게도 다짐하는 듯 했다. 부모를 매월 한 번 이상 찾아올 것,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지 말 것,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지 말 것. 마지막 조항을 쓰는 순간 내 눈빛이 단단해졌다. 위 조항 위반 시 결혼자금 전액 회수.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자주 들렀다. 처음엔 시댁 어른으로서 반가웠지만 곧 그 방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신발장 앞에 며느리의 구두가 놓여 있었고 거실로 들어서니 서랍이 하나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놀란 듯 웃으며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시선이 서류 봉투에 오래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또 한 번 경계심이 치솟았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이번에 좋은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5천만 원만 넣으면 수익이 크게 날 거라네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돈은 내 돈이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점심을 함께 먹자며 나를 불러내더니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세금 절약하려면 집을 제 이름으로 옮기는 게 좋대요. 그게 다 우리 가족 재산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또 다른 날 부동산 서류 몇 장과 요양원 상담 자료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아무 설명 없이 던져진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나는 한참 동안 손끝이 굳어 있었다. 그들의 속내가 이제는 뚜렷하게 보였다. 결혼 자금을 시작으로 내 집과 남은 재산까지 손에 넣으려는 계획. 밤이 깊어지자 나는 서랍 속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었다. 마지막 조항 전액 회수라는 글자가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내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때다. 며느리가 집 서류를 만지고 아들이 투자 얘기를 꺼내던 날들이 이어지면서 나는 결심했다. 더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 안에는 두꺼운 법전과 서류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 자금을 주면서 조건을 명시하고 위반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가능합니다. 문구를 명확히 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묵직한 안도감이 올라왔다.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엔 이미 내가 쓴 조항들이 있었다. 첫째,
매월 부모를 찾아올 것. 둘째, 무리한 금전 요구 금지. 셋째, 불법 위험한 행위 금지. 그리고 마지막 줄 굵게 적힌 문장. 조건을 어기면 전액 회수다. 변호사는 문장을 조금 다듬어주고 법률 용어를 덧붙였다. 우리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붉은 잉크가 번지는 순간 나는 내 손에 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결혼식 날을 떠올리며 혼자 웃었다. 그날 며느리와 아들이 봉투 속 계약서를 보고 놀란 표정이 생생했다.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종이 쪼가리라 생각했겠지만 이 계약서는 이제 법적인 무기였다. 나는 계약서 원본을 집 금괴 넣고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다. 또한 은행에 가서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와 OTP 기기를 모두 교체했다. 집 현관문도 최신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꿨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 손에 남은 건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종이는 나를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법도 돈도 마음도 내 편에 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지 한 주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 파일 하나를 첨부했다. 바로 결혼식 날 서명했던 효도 계약서의 스캔본이었다. 하단에는 굵게 밑줄 그어진 문장이 선명했다. 위조항 위반 시 결혼자금 전액 회수.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계약서. 다시 읽어봤니?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 화면에 파란 체크 표시가 뜨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곧바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아들로부터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가 도착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나는 직감했다. 그날 저녁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주말마다 연락이 오던 아들이 아무 말이 없었고 며느리도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의 SNS에서는 여행지 사진과 외식 사진이 올라왔다. 그 사진 속 웃음은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계약서 얘기는 좀 그렇네요. 가족끼리 너무 딱딱하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렇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잡고 있는 주도권이 조금씩 무게를 더하는 걸 느꼈다. 이후로 그들의 말투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함부로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며느리의 방문 횟수도 줄었다. 나는 그 변화를 가만히 지켜봤다. 그들의 속내가 불편해진 건 분명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거실 한쪽 금고 안에는 여전히 원본 계약서가, 서랍에는 공증 확인서가, 휴대폰에는 변호사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나는 그 모든 준비가 나를 지켜주는 방패라는 걸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기다릴 줄 알아.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국 내 승리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그들의 태도가 잠시 누그러진 듯 보였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다시 연락이 왔다. 아들은 애둘러 말했지만 결국 요지는 같았다. 어머니,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꺼낼 수 없어.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함이 배어나왔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조건을 위반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나는 펜을 들고 서명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새벽마다 장사하러 나가던 발걸음,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들고 온 무거운 장바구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쌓아온 작은 저축들.
그 모든 노력이 지금 이 한 장의 서류로 나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문부터 바꿨다. 최신형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나만 아는 번호로 설정했다. 은행 앱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전부 변경하고 OTP 기기도 새로 발급받았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부탁해 결혼자금 반환 요청서를 작성해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나는 차갑게 답했다. 가족이라서 더 지켜야 하는 게 있어. 약속을 어겼으니 법대로 할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여행사로 전화를 걸었다. 유럽 3주 패키지 예약하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돈은 더 이상 누군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쓰일 시간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산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창문을 열면 가을 끝자락에 찬바람이 스며들고 거실 한쪽에는 여행에서 사온 엽서와 기념품이 놓여 있다. 그 속에는 내가 평생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쓴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마셨던 진한 에스프레소 로마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리 음악가 프라에서 본 석양.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오직 나로 존재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여행 중에도 가끔은 아들과 며느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예전처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진 않았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이제 분명한 경계가 생겼고 그 경계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 하루는 여행 사진을 정리하다가 결혼식 날 찍힌 한 장을 발견했다. 하얀 봉투 위에 올려진 효도 계약서, 그리고 그 옆에서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사진을 보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먼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이어리를 펼쳐 펜을 들었다.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다. 효도는 계약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땐 나를 지킬 방법이 필요하다. 내 돈, 내가 쓴다. 글씨를 마무리하고 펜을 놓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는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왔다. 시장에 나가 제철 과일을 사고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예전과 같은 평범한 하루들이었지만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탁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고 서랍 속 봉투를 걱정하며 잠들지도 않았다.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차를 마시며 내가 여행 이야기를 꺼내자 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물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은 미안하지 않아. 나는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로 스며들고 있었다. 사랑해도 조건이 필요할까?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결혼식 날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줬다. 봉투 속 계약서 서명하던 순간의 표정,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그건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야. 밤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작은 삼각대 위에 올려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계약서 쓸 수 있나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짧은 정적 후 나는 덧붙였다. 효도는 마음이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이 없다면 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화를 마쳤다. 영상을 업로드한 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늦가을 밤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고 나는 마음 깊숙이 알았다. 이 질문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효도는 계약서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도 시간도 마음도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헌신일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이용당하고 소모되는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마저 상처가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금전과 생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경험이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